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스님께서 죽비 3번 딱 치니까 우리 까마귀도 화답으로 3번을 까까까까 다 들으셨죠? 예, 예,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동안 잘 지내셔서 제가 생각하고요. 오늘 자료진 2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제2강으로서 우리가 아함경과 근본불교 조처와 같은 가치는 공부 제목이요. 여기서 제2강으로 4월 21일입니다. 4월 21일 불교 흥기의 배경, 불교의 기원, 이 자료진. 우리 칠판에도 그대로 이 제목이 쓰여 있어서 여기에는 이제 깔라마경, 부처님 아함경 속에 깔라마경이 있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경전입니다. 우리 한국 불교도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경전이에요. 이 경전이 그렇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불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깔라마 경전이 왜 불교가 일어났는가? 불교의 기원, 불교 흥기. 불교가 일어날 때 부처님 시대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600년 전에 당시 종교적인 상황이 어땠는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경전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경전 공부가 부처님 말씀을 직접 들어보는 경전 공부를 통해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따져보는 그런 어떤 시간이기 때문에 이 경을 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자료도 좀 두껍습니다. 인도 불교 출발해서 보편성 문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 논문입니다. 예, 이 논문은 한국불교원에서요 저한테 원고 청탁을 해가지고 한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 전에 14년이지만 한 13년이나 2013년이나 뭐 그 전에 아마 발표를 하고 게재가 됐던 논문 같아요. 그런데 이 논문이 바로 이 깔라마경을 제가 또한 인용을 했고, 이 논문이 불교의 기원, 불교 흥기의 배경을 아주 잘 설명해주는 경전으로,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중간에. 예. 그리고,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지금 오면은 소리가 이상할 것 같으니까? 괜찮아요? 사람들은 이게 먹는 거 있어요. 홍삼. 그래요? 홍삼이라 좋은 거라서 못하겠습니다. 네. 혹시, 오래 앉아계시면 다리가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저 의자, 불편하신 분은요, 보살님, 거사님, 저 뒤에 의자를 살짝 해가지고 앉으셔도 됩니다. 너무 억지로 버티실 필요 없어요. 예, 스님들 계시다고, 너무 보살님 힘들게 하실 분은 좀 편하게 시간 지나면 저 의자로 앉으셔도 공부하셔도 됩니다. 제가 미얀마 가서 보니까는요, 거기는 참선도, 좌선도 앉아서 하시는 분, 의자에 앉아서 하시는 분도 있고, 또한 서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서서 하시는 분도. 예. 이제 저는 거기 가서 처음으로 서서 하시는 분 또는 의자에 앉아서 하시는 분을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스님들께서 서서 하시는 것이라든지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것 별로 권장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스님들 우리 그 한국 불교 선방 문화, 참선의 문화가 굉장히 엄격한 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그러는지 아주 정식 말 그대로 그걸 이제 하기를 우리 불교계에 이렇게 딱 잡혀져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는요, 허리가 안 좋거나 이 무릎 대퇴부 안 좋으신 분들 오래 앉아있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의자에 앉아서 하시는 분들이
어느 선방이나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앉아 있는데도 좌구, 제가 문헌에서만 좌구라는 말을 들었는데, 앉아있어 우리는 지금 오래 앉아있으면 뒷부분이 좀 높으면은 허리가 반듯하게 세워지고 덜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좌복을 가지고 뒤를 약간 올려서 오래 이렇게 앉아 있으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또 몇 가지 장치의 좌구가 있더라고요. 우리 그 한자 문화권에서 좌구가 나서 왜 좌구가 실제 어떤 게 좌구인가는 저는 한 번도 제대로 좌구의 구조 이걸 몰랐는데, 미얀마 가서 보니까 몇 가지 종류의 좌구가 있어서 제가 사진도 찍어오고 저도 한번 써보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우리나라에 이제 설거를 해가지고 스님들과 허리가 안 좋으시거나 다리가 문제가 있으신, 건강성에 어떤 문제 있으면 그걸 쓰시도록 한번 배포를 하려고 그런 야심을 가지고 사진도 찍고 자로 다 재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몇 번 생각을 하면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보고 이걸 아직 못 오고 있습니다. 예, 못 오고 있는데, 아무튼 또 하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약간 또 옮겨가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스님들도 이렇게 스님과 제가자들 같이 섞어서 참선을 해요. 우리는 스님과 제가자 엄격히 구분되어 있잖아요, 선방에서. 근데 거기는 또 섞여서 해요. 그러니까 제가자들이 스님하고 같이 공부해서 스님에 대한 굉장히 어떤 공부를 통해서도 또 친숙하게 느껴져가지고 제가자가 스님으로 이렇게 옮겨가는데 굉장히 쉬워요. 왜 그렇겠습니까? 스님의 생활을 이제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가 하나 또 다른 점을 제가 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성 제가 신도들은 또 이제 많이 모여서 줄 맞춰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제가 놀라운 게 여성 수행자들 같은 경우는 서서 참선을 해요. 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뒤에. 제가 일부러 한참을 보거든요. 언제까지 서 있나? 우리도 전철이라든지 이런 데서 약간의 움직임이 있어 준다고 하더라도 안 움직이고 이렇게 전철에 오래 서 있으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움직여줘야 하는데도, 와, 한참을 뒤에서 봐도요, 아주 딱 서가지고 쫙 이렇게 이 참선을 하신 분, 그래서 사진도 제가 찍어오고 잡지에다도 이제 올리고 그런 적도 있는데요. 그렇게, 그래서 어떤 독종이다 그런 생각도 남자 수행자들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는 여자 수행자들 가운데 서서도 오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 나서는 거고요. 예, 그래, 오늘 공부 제목은 진짜 공부 제목이, 공부가 우리가 초기 불교, 근본 불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선생이 없고요. 오로지 제가 알기로 저만 가능한, 저만 이야기하는, 제 잘합니다. 어쩔 때요. 저만 제대로 이 부분을 시간 들여서 그나마 이제 학교에서나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초기 불교, 근본 불교에 대한 공부 연구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기원 문제. 기원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불교가 왜 일어났는가? 이 우리 인류 역사상, 우주의 역사상, 세계의 역사상 불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우리 한국 불교계에서는 잘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하거나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위에 선생님들이 이걸 지도를
해주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고 대강 그냥 이야기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 제가 원래 이제 초기불교 전공자인데다가 애국의 책들을 많이 보면은 애국에서는 초기불교 연구 제목이 전부 오리진 오브 부디즘 또는 오리진스 오브 부디즘이라는 이 제목, 불교의 기원이라고 하는 말로 굉장히 많이 나가지고 아주 다각도로 연구를 하는 것이 바로 초기불교, 근본불교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말이 초기불교, 근본불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분이 건너뛰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우리 이제 청하불교대에서는요, 저같이 공부하는 그런 계기로 불교의 기원, 불교 흥기의 배경을 우리는 오늘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일어났다. 인류 역사상, 우리 우주의 역사상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시기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BCE 624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는 것은 태어나셨다. 아기 붓다. 아기 시타르타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 얼마 안 있으면 다음 달, 그래, 부처님 오신 날, 4월 초파일. 네. 태어나신 해. 그리고 이제 지금이 뭐예요? 2024년이죠. 예. 그러니까는 지금 이걸 더하면은 8년, 예. 8년, 그리고 4년, 6년,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지는 지금 2648년입니다. 그런데, 불기는 지금 몇 년이에요? 네. 불기는 8, 6, 5, 2, 5. 불기 지금 몇 년이라고요? 2568년.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시점으로 불기를 잡는 게 아니에요. 불기는 부처님께서 반열반 드신, 즉 돌아가신 해를 기준으로 불기가 계산된다. 왜요? 우리도 그러니까는 진짜 사랑하는 부모가 아버님이, 어머님이 사랑하는 또는 부인이, 남편이 돌아가시면은 그 다음 해 때요. 어른께서 또는 내 사랑하는 부인이 돌아간 지 한 해가 됐구나. 너무 추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돌아가신 해를 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 그래서 뭐라고요? 한 해, 두 해, 그렇게 계산이 돼가지고 부처님의 탄생 연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돌아가신 해, 즉 반열반 드신 해부터 불기가 계산이 돼서 이렇게 2568년으로 됐다.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불교의 기원과 관련해서도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부처님은 이렇게 출현은 624년, 그래 지금으로부터 2600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지금 셈입니다. 왜 부처님께서 출현하신 지 2600년인가 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렇죠? 2600년? 예, 이거예요. 예. 그래, 우주의 역사, 우리 인류 역사로 보면 가장 오래된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주가 또는 교조가 출현한 그 이전에 물론 우리의 그 무당의 종교와 같이 교조나 교주가 없이 종교가 우리 인류 역사상 있는 경우도 많아요. 인도에도 바라문 종교가 이제 그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류 역사상 교주 또는 교조가 출현해서 새로운 가르침을 선포,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진리를 알리는 데 있어서 가장 오래된 종교는 어떤 종교라고요? 불교다.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 가장 오래된 종교이면서 또한 수많은 종교들이 인류 역사상요 그렇게 교조로 해서 있었던 종교도 또 교조가 없이 생겨 있었던 종교도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험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가장 오래된 종교인데도 가장 현재까지 살아있는, 사라지지 않고 그 종교로 또한 불교, 그리고 또한 지역적으로도 가장 넓은 지역에 우리 인류 역사, 우주 역사에서 가장 넓은 지역에 퍼진 종교가 불교다. 일단 불교의 큰 그림, 이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런 어떤 불교가 지역적으로는 우리의 인류 역사 지구 지도를 펼쳐보면은 지역적으로 어디에서 출현했는가, 부처님께서 출현하신 데가 불교가 일어난 지역이죠.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다 아시다시피 한국이에요? 중국이에요? 아니죠. 인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 그 인도는 그 삼면이 바다로 돼 있으니까 돼 있지 않습니까? 인도 지도를 한번 딱 상상해 보십시오. 지도. 그래, 이 인도 지도를 보면은 인도양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인도양을 향해서 이 역삼각형 모양꼴로 이렇게 돌출해 있습니다. 예. 역삼각형 모양으로. 그래, 서쪽으로는 아라비아해, 남쪽으로는 벵골만이라고 하는 큰 바다, 밑으로는 인도양, 더 큰 그 바다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통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으면 이탈리아, 우리나라도 그러고 그걸 뭐라고 불러요? 반도라고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인도는 반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책자도 인도를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반도라고 부르거나 또 뭐 인도 대륙이라고 하거나 그렇게 쓰여진 책도 많고 그런데 지금까지도요. 그게 아니라 인도는 아대륙,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서브콘티넨트라고 해서 대륙에 버금가는 그런 땅이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예, 서브콘티넨트, 서브 다이아몬드 할 때 캐럿 단위 밑에를 넣었대요. 그 다이아몬드 귀하니까 안 버리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 그 인도도 아시아 대륙에 크게 봐서는 아시아 대륙에 있죠. 그런데 그 중국, 티벳과 인도를 갈라놓는 게 뭐예요? 엄청난 산, 세계에서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우리 등산복 이름에도 나오잖아요. 에베레스트, 네, 에베레스트 산도 있는 히말라야 산. 지금 지리구에서도 히말라야 산맥이 세계에서 가장 길고 높은 산이 미얀마 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아프가니스탄까지요. 파키스탄 엄청나게 길고 높은 그 산맥이 딱 막아버린 겁니다. 천연적인 그로 자연적으로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지도로 보면은 우리 동아시아 중국하고 우리나라 그렇게 멀지 않게 느껴지는데 우리의 예전에 구법승, 구법 홀실려오는 스님들, 법현 스님이나 현장 스님이나 우리 신라에도 어떤 스님 있었어요? 해처 스님이나? 그걸 가려고 그러면은 돌고 따라서 가야 돼요. 중앙아시아 돌고, 현재 그러니까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가는 그 장면. 제가 계속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요. 엄청나게 힘든, 멀고 먼, 그리고 또 나중에는 바다로 가면은요, 지금의 그 홍콩이나 마카오, 이 지역에서 바다로 말레이시아 오고, 그 아주 좁은 해협,
물 통과해가지고 북벵갈문으로 가는데도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갔습니다. 가다가 배가 파도에 죽으면은 스님들도 많이 가시던 스님들도 굽어 보러 가시다가 죽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절히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염불을 하다가 마지막까지 염불 하면서 돌아가시는 스님들 배가 점점 가라앉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품만 나중에 뽀글뽀글 이렇게 나오는 장면도 서술되어 있는 거 저는 읽었습니다. 대단히 감동적인 그런 부분에 예, 스님들이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 그냥 그 조그만한 배로 타고 가라고 양보해 주는 거예요. 예, 스님 먼저 타라고 선주가 해도 안 타고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아무튼 인도는 그렇게 히말라야 산이 있어서요. 아시아 대륙 속에 속하는데도 그 인도 땅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천축국이라고 그렇게 해주신 이야기했듯이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우리 남북한 합쳐가지고 16배가 더 크고 남한만 하더라도 33배가 더 큽니다. 그리고 유럽 대륙에서는 러시아를 뺀 유럽과 같아요. 인도가. 인도 면적이. 지금의 면적이 그런데 예전에 5천축 때는 더 컸죠. 지금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뭐 스리랑카도 다 이렇게, 네팔에다 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국경이 이제 해져 버렸는데 예전에는 그런 개념 없이 하나의 천축이라는 같은 문화권으로 있을 때에 그래서 지리학적으로 학자들이 인도 반도라고도 안 부르고 뭐라고 한다라고요? 대륙이라도 안 부르고 그냥 아대륙이라고 한다. 그건 이제 오늘 알아야 됩니다. 그래, 불교는 자연 환경적으로 그러한 인도 아대륙에서 출발했다. 분명한 점 하나. 예. 그리고 그런 어떤 인도 땅,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합니다. 왜 부처님께서는 하고 많은 세계 나라에서 인도에서 출현하셨을까? 한번이라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아프리카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왜 인도에서 출현하셨을까? 혹시 뭐 이유 그걸 나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 싶으신 분 계셔요? 예, 우리 해필이면 지구상에 지역도 많은데 예. 출현하셨나 하고 인도로 가가지고 예. 생각가 있어요. 예. 그런데 예. 그 아마 부처님이 태어나신 그 무렵에 예. 가장 이제 인류가 뭔가를 문명을 알고 서로 간에 내 글자가 맞고 내 말이 맞고 내가 유명하다 이러한 그 아마 갈등이 많은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는 힘세고 무자비하고 잔인한 사람이 지금 맞아 왕으로 산다. 대장으로 산다. 예. 그런데 왜 거기서 태어나는 걸 할 때 도저히 이렇게 나와서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들이 이건 짐승만도 못하는데 머리를 조금 좋게 부처님이 줬는데 하는 짓이 너무 무서워 잔인한 짓을 하는데 바로 인도 그 지역이 고의 종자더라 이 말씀. 예, 고의 종자. 고의.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이유가 뭐냐 보니까 친구가 형성되어서 어느 시기에 강하고 또 친구가 몇 바퀴 이게 도는데 그 과정에서 바다가 유기하고 그 인도 대륙이 형성됐어요. 그러니까 인도 대륙이 형성됐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거 사람도 살고 뭐 살까요? 그런데 그 바다가 유기가 돼가지고 해놓으니까 소금 강기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옛날에 뭐 죽으면 그냥 갖다 묻어버리고 그 태우려면 그 태우는 데는 상당히 정성과 노력과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죄송하지만 회장님 여기까지만.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또 나중에 한번 더 연결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아직 제가
예, 정확히 이제 그 부분 한번 더 들어보고 싶은데, 그 부분은 또 이제 나중에 한번 더 이제 들어볼 것 같고, 전반부에 이제 우리 말씀해 주신 그건 정확히 그렇게 설명하는 거 많습니다. 그럼 맞습니다. 고가 많다. 그리고 우리 불교의 어떤 그 상징이 부처님께서 연화자에 앉으셨잖아요. 연화자에 앉으셨다는 것은 어디에 앉아, 연꽃은 어디에 피어요? 진흙탕, 연꽃. 그래서 고통이, 뒤범벅이 된 더러움과 뭐 이것저것이 뒤범벅이 된 연꽃의 방죽에, 또는 그런 어떤 진흙탕에 연꽃이 피듯이, 그걸 이제 상징하는 게 고통이 이 많은 것, 지금 삶의 어떤 문제가 많은 것. 지금 그러니까는 우리 그 서울의 삶이 인간고의 모든 게 다른 어떤 지역보다 압축되어 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전 세계적인 어떤 지도를 보면은 인도가 우리 생명 있는 존재들이 갈 수 있는, 당연히 사람이 많이 모여 살고, 경쟁을 하면서 살게 되면은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문제, 그게 인도가 빨랐다. 그래,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부처님께서 출현하셔서 일찍이 문제 해결에 중생을 건지시고자 하는 그런 가르침을 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겁니다. 근데 그거죠. 예. 예, 맞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그걸 딱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뒷부분은 굉장히 저기 아주 중요한 말씀 같은데, 그거 좀 이따가 나중에 한번 듣고요. 그래서 인도는 이 지역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지리구라고 그러거든요. 학자들이. 그걸 이제 크게 인도 아대륙을 히말라야 산맥 지역으로 이렇게 딱 나눠져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인도를 이해하는 데서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인도 겐지스 대평원이라고 하는 데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지금 이 불교의 기원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자연 환경적 맥락과 관련해가지고 이 인도 겐지스 대평원 지역이 뭐냐면은 히말라야가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융기를 했다. 원래 우리 지구가 이제 판구조론이라고 해가지고 이 인도 아대륙이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그쪽하고 서로 같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분리가 돼가지고 계속 위쪽으로 점차 이동을 해가지고 히말라야산 밑으로 해서 떠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1년에 매년 약간 뭐 1cm 정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지진도 그쪽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그 지역대가 그 지층 어떤 변화와 관련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그렇게 히말라야 높은 산, 히말라야가 뭐냐? 설산이라는 의미예요. 히마가 눈, 알라야가 산이라는 말인데, 그 높은 산에 만년설이라고 그러듯이 그 만년설에서 완전히 눈이 안 녹는 게 아니에요. 녹아 흘러내립니다. 녹아 흘러내리니까 그 여러 방향으로 흘러내립니다. 파키스탄 쪽, 아라비아 쪽으로, 인더스강 쪽으로도 흘러내리고, 또 인도 거의 정중앙으로 해서 방글라데시 쪽으로 빠지는 그 강이 뭐예요? 그 유명한 강가 겐지스 강이다. 예. 엄청난 물줄기, 우리 한강보다도 훨씬 더 아주 길고 넓은 그런 물줄기가 아주 수억 년 동안 내리면서 인도 그 땅덩어리 자체가 충족토라고 해서 굉장히 기름진 땅으로 그렇게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름진 땅에다 물이 계속 흘러내리면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퇴적층이라고 그러거든요. 기름진 땅이 서서 이렇게 누적이
축적이 돼가지고 아주 농사짓기 좋은 땅, 평평하고 좋은 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대평원, 인도 이제 성지순례 가서 보시면은 어때요? 차를 타고 가도 우리나라에서는 경상도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충청도 거의 우리나라 전부 가도 보면은 전라도도 뭐 그런 데도 있지만은 산으로 앞을 봐도 산이요, 옆을 봐도 산이요, 산으로 다 에어 둘러싸인 것이 많잖아요. 거기 보다가 인도 거기 가서 보면은 산을 찾아보려면 잘 여기 이 지역에 가면 안 보입니다. 그럴 정도로 평야가 발달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평야, 불교가 일어난 이 인도 겐지스 평야 지역의 폭만 하더라도 300km가 훨씬 넘어요. 우리 서울에서 그러니까 광주, 서울에서 대구, 폭보다 더 넓은 평야지대, 그리고 길이로만 해도 뭐 몇천 킬로의 이 평야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인도 겐지스 평원지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는 데칸고원이라고 해가지고 또한 지리적으로 고원지대 해가지고 히말라야 정도는 아니지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 쪽에서 이 우리가 고대 인류 조상들이 농사를 짓고 제대로 살아가려면은 강 주변에 살았잖아요. 문명이 크게 일어났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늘에 떨어지는 어떤 물을 기다렸다가 농사를 짓고 뭐 일을 하고 그와 함께 또한 강이 있으면 그 강물을 이용해가지고 끌어들여가지고는 그것으로 우리가 조금 더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이야 뭐 가진 방법으로 그런 관계소가 이제 잘 돼 있지만은 예전에는 그나마 그렇게 큰 강 옆에 있어야만이 크게 발전할 수가 있었다는 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니까는 이 인도 겐지스 평원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나중에 알듯이 인도가 지금 열대 몬순 지역이다. 열대 몬순 지역이라는 것은 대단히 따뜻하기도 하고, 몬순이란 건 뭘 의미를 해요? 비, 그렇죠, 비. 비. 따뜻하면서 비가 오면은 뭐가 잘 자랄까요? 뭐가 잘 자라겠습니까? 식물, 농작물. 식물, 농작물이 잘 자라면 또한 거기에 다른 것도 연결이 돼가지고 잘 되겠죠. 뭐 동물도 먹이도 많고 뭐 그러니까요. 예. 그런 지역. 그래, 인도에서 이제 일단 여기가 이제 기름진 땅. 우리가 기름진 농사 짓기가 좋은 땅이다. 그러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들 수밖에 없어요.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먹는 것이 나오는 곳에 사람도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이제 서울의 인구 밀도가 이렇게 높아진 것도, 서울이 더 일거리라든지 이런 어떤 기회라든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높아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도 전역에서요, 부처님 시대 때나 지금도 가장 인도 밀도가 밀집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 최고의 인구 밀집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땅에, 기름진 땅에, 충족토에 기름진 땅에 농사 짓기가 편하죠. 쟁기질도 쉽게 할 수 있고, 우리처럼 막 돌 자갈에다가 아주 굉장히 개간하기 힘든 그런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은,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서 예전에 뭐가 발달하겠습니까? 농업이 발달한다. 농업이 발달하면은요, 이제 땅을 많이 소유해가지고 농업을 발달하면 자기 먹을 것만 자급자족 하다가 더 많은 걸 그냥 썩어버리게 하지 않잖아요. 이제 팔게 되죠.
더 이제 멀리 차츰 시간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용이 돼가지고 더 수확량이 많으면 이걸 가지고 더 멀리 발견. 뭐가 발전해요? 상업, 무역이 발전하잖아요. 멀리 갖다 팔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머리를 쓰게 돼요. 여기에 공업이 또한 발전한다. 왜요? 더 멀리 가져려고 가면은 뭐 수레라든지 기계, 기구, 이게 자연히 발전이 되게 돼 있으면 농기구도, 더 이제 발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있으면은. 돈이 있으면은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서 사람 머리에 모여서 여러 아이디어들, 동시에 농업, 상업, 공업이 발전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땅이, 그래, 여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요. 뭐냐. 이 지역에, 세계에서요, 가장 일찍이 도시화. 우리는 이게 굉장히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데요. 인류 역사상 저 지역의 도시화가 굉장히 빨리 진척이 됐다, 시작됐다. 왜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가 잘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면서 이제 생산량이 많으니까 그것 가지고 상업, 공업이 발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농사만의 문제는 그냥 시골로 딱 멈춰질 수가 있는데, 상업, 공업이 발달을 하면서 같이 있게 되면 그게 다시 뭘 형성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도시를 형성한다라고 하십니다. 도시. 그래, 유럽 학자들이라든지 요즘의 학자들이 그걸 확실히 안 겁니다. 그래, 제 지도 교수였던 사라오 교수도 인도 델리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또 영국 장학생으로 저 케임브리지에서 도시화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으로 학위를 받아서 제가 이 부분에 더 지도 선생님한테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요. 도시화. 부처님 경전, 초기 경전, 암 경전을 보면은 놀라울 정도로 많은 도시들이 나와요. 우리는 불교 하면은 어디 시골의 종교, 산의 종교, 초원의 종교, 뭐 그런 식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왜요? 산중불교, 예전에 조선 시대 이제 불교 탄압받으면서 산으로 그런 어떤 이미지 때문에 우리는 불교를 시골의 종교,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 불교는 학자들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시골의 종교가 아니다. 뭐라고요? 도시의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시의 종교. 맞아요. 맞는다고 하는 것은요, 부처님께서 출연하시고 또 부처님 제자들이 대부분 어디서 활동하셨다라고요? 도시에서 활동합니다. 도시. 물론 시골에도 안 가시는 거 아니에요. 중생기여들을 해서 시골 뭐 어디도 다 가시는데, 그래도 많이 부처님께서 다니시고 부처님 제자들이 다니시고 그런 지역이 대부분 도시로 많이 나온다. 그래, 분명히 학자들, 유럽 학자들이라든지 요즘 인도 학자들이 불교는 도시의 종교다. 그렇게 딱 규정을 내립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잠깐 인도의 기후까지, 자연환경이니까요. 그 기후까지 한번 얼른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조 한랭기라고 하는, 인도는 크게 봐서는 두 가지 기후대로 이야기합니다. 건기와 우기. 건기는 굉장히 건조한 기간. 우기는 뭐예요? 비우자. 비가 오는 기간. 인도로 크게. 그래서 건기 기간에는 공기 중에 습기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가을에 아주 10월 말부터 11월 어느 때 건조해서 아주 상쾌한 그런 어떤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조한 기간. 우기라는 것은 우리나라 장마철 공기 중에 습기가 많으면은 어때요? 불기치도 높아요, 안 높아요? 높죠. 그런 시기를 생각을 하면 된다. 크게 봐서 이렇게 두 가지 기간인데, 이걸 다시 인도 기도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건조 한랭기라고 해서 건조하면서 굉장히 추운
우리나라도 그런 때 있죠. 건조면 더 춥게 느껴져요. 그게 이제 11월에서 2월. 인도가 더운 나라라만 알고 있는데, 실은 이제 인도 갱지스평원지대 불교가 일어난 지역만 하더라도요, 겨울철에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추워요. 춥습니다. 맨 이제 더운 곳으로만 우리는 인도인들 임지를 그래 가지고 있는데, 저는 여름 견디기도 힘들지만, 9년 살면서 여름 견디기도 힘들지만은 겨울 나기도 고역이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인도는 난방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주로 전기 골로, 난로 같은 걸 쓰거든요. 또는 전기로 바람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걸 씁니다. 그런데 인도가 또 전기가 하루에도 자주 가요. 자주 갑니다. 그러니까는 밤에요, 이불을 이렇게 두껍게, 두꺼운 이불을, 솜 이불을 덮고 자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안 움직이고 잠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백가죽이 서늘할 정도로 추워요. 이렇게 두꺼운 이불, 담요를 덮고 잔다 해도. 그러니까는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전기장판도 가지고 가서 사용해 본 적도 있고 그러는데요. 문제는 너무 추워가지고 어쩔 때는 전기 난로를 가까이 있다가 꿈속에서 갑자기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실제로 너무 입으로 가까이 추워가지고 전기 그 골로를, 히터를 끌어당겨가지고 불이 일어난 거예요. 그건 이제 꿈속에 순간 꿈으로 그게 보인 거예요. 그래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그 솜 이불로 그 히터를 덮었죠. 덮으면 더 불이 나죠. 그래 이제 정신을 차리고 코드도 뽑은 그런 기억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인데, 아무튼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춥다. 이 기간이 추운 계절이 왜 이제 이야기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래 스님들, 출가 스님들에게 옷에 있어서 이 삼의일발, 세 가지 종류의 옷과 하나의 바루를 지참을 것을 그 지침으로 되어 있죠. 계율조항으로. 그런데 원래 처음에는 2개의 옷입니다. 2개의 옷만. 그런데 이제 출가한 그 삼위승, 어린 나이에 이제 출가하신 분들이 겨울 지내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 이런 어떤 이야기가 이제 부처님께 이제 들어가니까는 부처님께서 그러면은 옷 하나를 더 추가를 해라 해서 삼의가 됐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제 불교의 그 삼위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그래 또 이 기간 건조 혹서기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인도다운 기후입니다. 엄청 더워요. 건조한 가운데. 3월에서 6월. 아주 죽을 것 같이 살인적인 더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때 딱 지나가지고 이때가 이제 오면은요, 몇 년 지나면요,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저절로. 왜 두근두근해요? 어떻게 3월부터 견뎌낼까? 이 뜨거운 살인적인. 처음에 가면은 그게 이제 모르니까, 돼버린다고 그러죠. 우리가 어떤, 돼버린다는 이야기 우리말에 쓰잖아요. 돼버리는 저절로 몸이 알잖아요. 몸이 알아가지고 그냥 두려워하고, 먼저 반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3월이 되기 전에 이 살인적인 더위를 어떻게 또 한철을 지낼까?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유학생들이 이제 여름 되면 그때 방학하고 겹쳐져가지고 다 우리나라 들어가거든요. 저는 근데 돈이 없어서 비행기값 가지고 9년에 딱 결혼하기 위해서 2번 딱 들어가고 전체에서 2번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거 외에는 죽기 아니면 살게요. 여름에 그 건조 혹서기도 이게 지금도 아주 아찔하게 생각이 되죠. 어쩔 때는. 그런데 이때 45도에서 50도 가량으로 이때도 한랭계에도 영하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때 이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왜 죽어가느냐? 겨울철에 비가 온 상태에서 바람이 불으면 저온
저온증이라고 그러나요? 저체온증. 이것도 걸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그 신문에 보면 왜 얼어 죽었다는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그것도 얼어 죽었다는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런데 영화로는 내려가지 않는다. 이때가 인도답다. 그야말로 그 아주 더운 날씨 속에서 아주 강렬한 빛과 관련하는 이런 이미지 지금도 저는 너무 선명합니다. 예. 그리고 수변 고온기라고는 6월에서부터 약 이때가 3개월 비가 계속 내리기도 하고 하루에 뭐 잠깐 내리기도 하는데 엄청난 비가 한꺼번에 내려와 버리게 돼요. 그러면 막 길에 물이 다 고이고 도로가 다 유실돼 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이제 스님들이 불교의 시작과 함께요. 시작해서 여기저기 계속 다시 다니시면서 공부를 하고 중생 제도를 했다. 그런데 이 3개월은 위험하기도 하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 더운 시절에 생명들이 움츠려 있다. 너무 더워가지고 움츠려 있다가 비가 오니까는 만물이 그냥 말 그대로 살만 나가지고 종족 번식도 하고 풀도 막 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스님들께서 이렇게 다니시면 어때요? 발로 그냥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불교에서 무슨 제도가 생긴 겁니까? 3개월 동안? 그렇죠. 안거. 불교의 기원 출발과 함께 안거 제도가 3개월 동안 스님들이 한 곳에 일정한 곳에 모여서 수행을 하도록 했는가.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기후적인 이유. 그리고 불교에서 욕망. 중생들은 욕망의 존재다. 욕망 덩어리다. 그래, 그 욕망을 표현했을 때, 드리시나, 또는 따나라고 그러는데, 한문으로 가래가 갈증나는. 여름에 물을 마셔도 어때요? 금방 갈증이 나죠. 더우면은요. 인도는 더 갈증이 빨라요. 그러니까는 부처님께서 또한 그 표현에 있어서 저는 왜 가래라고 했는지, 그게 인도 가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중생의 욕망이 얼마나 아주 타오르는 목마름과 같이 갈증나는 욕망이 계속되고 끈질기는가. 그걸 이제 분명히 알아보는 것을 부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인도가 그렇게 넓은 기름진 땅에 평야지대 농산물이 잘 되는 이런 땅덩어리에 이런 날씨가 식물이 농작물이 잘 되는 온도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우리는 이제 아이고 막 인도 갔다 오면 너무 더워서 죽겠다. 그건 배부른 소리예요. 예전에 우리 삶의 인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덥고 추운 것보다 뭐였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요. 배 채우는 문제예요. 배 채우는 거. 배 채우는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급선무입니다. 최고의 문제입니다. 어느 지역에 우리가 지금 하루 3끼도 먹고 4끼도 잘 먹고 잘 살지만은 불과 우리 조상들 양반들이나 일부 양반들이 하루 3끼 뭐 그런 대로 뭐 먹었지. 보통 사람들은 하루 몇 끼 정도 먹었던 것으로 알고 계셔요. 그렇죠. 2끼 아니면 1끼. 그것도 아주 부실하게 꽁보리밥에 그냥 금방 먹으면 소화돼 버리는 아주 영양가 없는 거 그렇게 먹고 아주 버티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기름져 가지고 잘 이렇게 있지만 예전에 그 조선 후 때만 어떤 사진 보더라도 아주 못 먹어서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들 보는 듯한 그런 모습들 많아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그러니까 우리 과거를 봐서는 안 된다는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도는 그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최소한 그야말로 넓은 기름진 평야지대와 함께 따뜻한 이 기후대에서 농산물이 잘 돼가지고 이 지역에 불교가 이런 지역에 겐지스 평원 지역에 불교가 일어나거든요. 인도의 그 땅덩어리 큰 땅덩어리에서요. 이 지역에서 불교가 일어났는데 그 지역에
농산물이 잘 되니까 농업과 함께 상업과 함께 공업이 덩달아서 발전하니까는 사람들이 모이고 인구 밀도가 과거에도 그러고 지금도 거기가 많아졌다. 그러면서 도시화가 최고 수준으로 갔다. 도시화가 이제 되면은 문제예요. 도시화가 되면은 문제라는 것은 뭐가 문제는 아까 우리 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골 저희 집성촌에 살았습니다. 조시 집성촌 8촌까지 다 한 마을에 살면은 동네 집성촌 뭔 8촌에 숟가락까지 다 알아요. 그 집에 뭐가 있는 것까지 다 알아서 뭐 들어왔는데 안 나눠 먹으면은 욕해요. 아주 예절없다고 안 나눠 뭐 그런 어렸을 때 기억나거든요. 그래 동네에서 누구 이제 조시 말고 또 다른 성이 일부 있죠. 해서 이제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예 감사합니다. 집안에 예 그리고 예 어른들이 분명하게 제재를 가했어요. 가만히 두지 않았다는 뭐 멍석말이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시골에 우리 농촌사회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어떤 초원에서는요 나름 굉장히 규율이 엄격하다는 겁니다. 함부로. 그런데 이렇게 도시화가 되면은 우리 서울이 그렇듯이 옆집 지금 도시 아파트 예를 들어 쌓으면은 앞집 옆집 한 동에서 산다고 제대로 얼굴 봐요 못 봐요?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뭔 일이 일어났는지 오히려 뉴스에서 알고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익명성이라고 그럽니다. 익명성.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도시화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할처럼 여러 이질적인 어떤 사람들 서울만 해도 뭐 경상도 어디 촌에서 온 사람, 어떤 사람은 충청도 촌에서, 전라도 섬에서, 촌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 모여 살게 되면은, 살게 되면서 그걸 이제 익명성, 그러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시골 그 촌에서 살는 데는 서로 질서가 나름 엄격합니다. 그런데 이 익명성이 이제 시작되면은 범죄라든지 나쁜 일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왜요? 아까도 말씀드린 인간은 기본적으로 욕망, 탐욕의 존재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러니까는 거기는 뭐 도둑질, 살생, 거짓말, 뭐 강간, 강도, 뭐 별 일들이 다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불교 교율이 뭐예요? 첫 번째가 불살생, 불투도, 도둑질하지 마라, 강간, 뭐 나쁜 성행이 합법적인 성행이지 하지 말라. 그런데 왜 그게 강조하더니 다 이유가 있어요. 이런 도시화 속에서 익명성 속에서 이제 사회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시골에서 살 때는 그냥 뭐 우리 촌에서 인간 삶이 무엇인지, 이 세계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런 문제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람이 살면서 복잡해지고 사회 문제 이런 게 많이 일어나게 되면 어때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아, 이게 인간이란 무엇인지, 세계란 무엇인지, 이 사회란 무엇인지 그런 문제를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런 문제를 고민을 하면서 어때요? 풀어보려고는, 해결해 보려고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있게 되잖아요. 아주 욕망으로 가득 찬 이런 어떤 세상 속에 일어난 어떤 가진 어떤 문제, 그 삶의 어떤 문제, 이것을 진리대로, 법대로 이제 제대로 누구나 다 좋게 사는, 잘 사는 그런 어떤 행복에 사는 그런 어떤 살생과 도둑질과 또 성문제 뭐 이런 데를 서로 이제 해결해 보려고는 여러 문제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기원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당시의 자연 환경적인 문제와로서
이 기후와 그 지역 간에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일찍이 도시화, 농업, 상업, 공업이 함께 덩달아서 발전해 도시화가 진척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서울만 하더라도요, 한양만 하더라도 불과 200~3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한양이 아니었어요. 인구가 몇 명이고, 여기는 뭐 엄청난 경제 수익이라도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또 엄청 다른 인도고 비교하면 이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인도는 경전에서 나오는 바대로 엄청난 규모로 이미 불교 2600년 전에, 그래서 그런 어떤 지점에 불교가 부처님께서 출현하시는 만한 이유가 바로 그와 같다. 첫 번째, 예, 여기까지